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캐리어가 일렉트론과 홀이죠. 일렉트론과 홀이 어떻게 반도체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 부딪히고 있느냐. 그게 포논, 임퓨리티 스캐터링, 캐리어 스캐터링이 있다라고 했고, 전기장을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는 한은 실리콘 결정 재료 내에 있는 캐리어 예컨대 일렉트론은 이렇게 자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랜덤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장을 인가할 겁니다. 즉 통형 상태,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깨진 겁니다. 전기장이 인가되어 있다, 반도체 재료에. 이 말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 실리콘 재료에 외부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인가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회로나 뭐 D램이나 낸드 같은 제품이 배터리나 외부의 전력에 이제 연결이 되어서 전원이 왔다, 파워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움직일 수 있으면서 전하를 띠고 있는 캐리어니까 뭐 우리 학습한 대로 전자와 홀밖에 없습니다. 전자는 당연히 자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나 홀들이 가속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하를 띤 입자가 전기장에 있으면 힘을 받는다고 했죠. 정전기력이라고 하죠. Electrostatic Force를 받고 이름하여 쿨롱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니 자유 공간이 아니고 텅텅 빈 진공이 아니니 당연히 이 녀석은 뭔가 충돌을 할 거라고 조금 전에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electrostatic force라고 하는 이 this force는요, 반드시 어떤 슈퍼 임포즈 된다라는 거는 뭐가 있는데 그 위에 엎어서 부과된다,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뭐 위에다가 슈퍼 임포즈 되냐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랜덤한 모션입니다. 이 랜덤한 모션을 조금 전 앞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봤었죠. 이 하단부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이 녀석의 더멀 벨라시티는 한 2천만 센티미터 per second 정도로 굉장히 빠른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앞에서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랜덤한 모션 위에다가 이 electrostatic force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전자가 하나 있고 여기에 전기장입니다.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양쪽에 쪽을 V 하이, 쪽을 뭐 V 로우라고 하면 전압의 차이가 여기에 델타 V가 존재할 거고 전압의 차이가 있는데 뭐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이쪽 방향을 x라고 해서 여기를 뭐 거리 l이라고 하면 l 빼기 0이죠. 즉 델타 x분의 델타 v가 생기면 요 컨셉이 바로 전기장이죠. 단위가 실제로 볼트 퍼 센티미터거든요. 단위 길이당 전압차의 물리량이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 전하를 띠면서 이동 가능한 두 가지 요건을 만족했죠. 일렉트론이 전하를 띠고 있고 얘는 자유전자니까 이동이 됩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음의 전하를 띤 음전하가 있으면 이렇게 전기장을 가하면 힘을 플러스 전극을 향해 받겠네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 이런 단순한 컨셉 말고 실제로는 이렇게 랜덤하게 막 지그재그로 움직인다고요. 근데 여기에 힘을 가해서 전반적으로 플러스 전극을 향해 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여기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가기는 갑니다. 그건 가기는 갑니다. 왼쪽 플러스 전압을 향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물리 현상을 볼 때마다 느껴집니다. 뭐 내가 이 수업 듣고 뭐 한 다음에 그다음 뭐 어디 가고 뭐 해서 뭐 하고 그게 인생이 그게 순탄하지 않거든요. 살아보면 여기 이 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하게 쭉 가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운동을 대체 물리학자들이 이걸 다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야, 그럼 결국 단순화 작업을 해야 되겠네라고 해서 나오는 게 그 밑에 있는 요 얘기입니다. 자, 이 단순화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두 번째 꼭지점 얘기 읽어보고 봅시다. 드디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컨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유전자가요, 이동을 하는데요. 이런 전기장에 노출되어서 랜덤한 전자의 운동 위에 어떤 정전기력이 엎어서 부과되었을 때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런 운동을 사람들이
드리프트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드리프트 되는데 드리프트 되는 방향이 어디냐면 전기장의 반대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니까요. 그죠? 만약에 홀이었으면 같은 방향으로 in the same direction일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죠. 전류의 단위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암페어지만 이거 물리량은 1초당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입니다. 특정 면을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를 알고 싶으면 한 개의 전자가 가지는 그 차지, 전하량이요. 그 이름하여 유닛 차지라고 했고 앞에서 스몰 q로 표시했었습니다. 그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입니다. 전자의 개수를 알면 전하량을 곱하면 즉 예를 들어 우리가 늘 앞에서 공부했던 전자의 농도 n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다가 q를 곱한다는 컨셉이 뭐냐면 단위를 따져보면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있느냐인데 단위 전하량은 한 개당 쿨롱이에요. 따져보면 이렇게 약분하면 단위 부피당 몇 쿨롱이 있는지 차지 덴서티가 나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전자의 농도를 잘 알고 있고 물리량으로 알려져 있는 1.6 10의 19승만 곱해도 단위 부피당 몇 쿨롱이 있는지를 금세 연산, 정량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컨셉에다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실리콘 영역의 부피만 곱해주면 총 전하량이 나올 거고 그 전하가 1초에 얼마나 움직였느냐를 연산해주면 전류값을 이해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D램 제품에서 뭐 읽기 속도, 리프레시 속도, 뭐 쓰기 속도가 어떻냐라고 할 때 뭐 몇 초 걸린다라고 할 때 결국 그 초를 짧게만 빨리빨리 빠른 읽기 쓰기 동작을 함에 있어서 제일 핵심 사항은 전류를 잘 흘리는 일이 될 겁니다. 전류를 잘 흘린다라는 컨셉은 결국은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를 빠르게 이동하거나 아니면 전자 자체를 많이 만들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보던 이 밑에 얘기로 갑시다.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얘기는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좀 더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까? 그럼 매번 위로 갔다 내려갔다 또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그 전자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너를 예를 들어 10에 16승 넣어주면 이게 단위 부피당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러면 만족에나 있는 건데 이건 내가 어떻게 각각의 전자의 그 움직임을 다 묘사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런 거 싫어합니다. simplification, 단순화해 주세요. 해서 여기 나옵니다. 충돌 때문에 충돌 때문에요. 요런 포인트 있죠. 이렇게 각도가 꺾이는 요런 포인트들은 충돌 때문에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입니다. 진공 상태 아닙니다. 웨이프 안에 들어있는 자유전자들은요. 달성할 수가 없대요. 등가속 운동을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가속 운동을 해서 속도가 쫙 늘었다가 갑자기 여기서 스탑 합니다. 그리고 또 충돌 나서 쫙 가속 운동하고 또 충돌 나면 스탑하고. 그러니까 스탑 앤 고를 계속합니다. 고 스탑, 고 스탑 이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등가속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웨이퍼 안에 있는 포논, 임퓨러티, 그리고 캐리어 그 자체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핵심 컨셉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자들입니다. 이 K가. 그 반도체 안에 있는 이 전자들요.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오는 어려운 단어가 이제 버자이 클래시컬한 거의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한자어로 번역하면 의사, 보전적 뭐 이런 표현이 되는데 들어봐도 이게 그 아픈 사람 치료하는 닥터가 아니고요. 거기에 준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짜라고 하기에는 가짜는 부정적인 의미가 뉘앙스가 있어서요. 부정적인 뉘앙스는 포함 안 하고 싶어서 한자를 써서 의사 거기에 비슷한 뭐 본떠져 있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클래시컬한 파티클이니까 그냥 전자 하나가 이동하는 질량을 가지고 가속 운동을 하는 고전역학에서 쓰는 파티클인데 그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파티클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냐면 이제 핵심 컨셉이 나오죠. 일정한 이게 충돌을 하는데 일정하다고 일정한데 여기 에버리지 개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스탑 고 스탑 고를 하니까 그거의 평균 속도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프트 되는 속도를 VD라고 쓸 거고요. 이 VD를 들 컨셉을 가지고 옴으로써 위에 이렇게 복잡하게 스탑 고를 하면서 가는 전자의 움직임을
그냥 똑같이 전기장에 걸려 있는데 여기 전자가 있어.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하고 속도를 VD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분명히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웨이프 안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하고 얘는 의사죠, 의사. 가짜입니다, 가짜.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짜인데 이 진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걸 모델링을 해서 수학적인 식을 쓰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게 이 등 평균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한말로 바꾸니까 더 이상해요. 그냥 컨스턴트한 에버리지 드리프트 벨라시티 컨셉 VD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 그래서 캐리어의 드리프트는 앞으로 저렇게 설명할 것이고요. 그럼 이로부터 이제 중요한 컨셉을 뽑아냅니다. 일단은 충돌 얘기가 나오면 아마 고등학교 물리 책에도 많이 나오는 게 충돌이 되면 그 입자의 운동량 모멘텀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물리학에서 특히 고전 입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는데 속도가 있대요. 두 개의 물리량을 곱한 컨셉이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이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는 꼬맹이들 보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죠. 운동량이 높은 친구들입니다. 질량은 작지만 속도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질량은 높지만 속도가 느리죠. 뭐 운동량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표현할 때 그 어떤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속도의 컨셉을 곱하면 물리량, 운동량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우리 전자가 대상이니까요. 전자의 모멘텀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 지금 전자가 막 움직이면서 포논, 임퓨리티, 전자들 홀이랑 부딪히고 있어요. 그럼 모든 매번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속도가 스탑이 되잖아요. 속도가 0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의 컨셉에서 이 모멘텀은 0이 될 거예요. 그 말은 원래 움직이고 있었죠. 속도가 0이 아니었는데 고 하고 있는데 스탑이 충돌되면서 스탑했으니 분명히 이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모멘텀, 운동량의 변화입니다. 근데 변화의 방향을 보면 운동량이 있다가 그렇죠. 질량은 그대로 유지될 테니까 0이 아니니까요. 전자의 질량이 m과 v를 곱한 값으로 평가해 보면 mv 값, 즉 전자의 모멘텀이 0이 아니었는데 충돌하고 나니까 0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줄어든 거예요. 그걸 물리학적으로 모멘텀을 잃었다. 운동량이 손실됐다. 그 손실된 값이 얼만데요? 뭐 손실된 값을 평가하고 싶으면 나중과 처음의 비교를 해보면 되죠. 나중은 멈추니까 0이고요. 처음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때, 요 움직이는 요 고하고 있는 상황을 원래는 복잡하게 랜덤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다 때려치고 그냥 한 방향으로 컨스턴트한 에버리지 드리프트 벨라시티 VD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잃어버린 운동량이에요. 그럼 또 물리학 얘기가 나오죠. 충돌이 일어나서 전자가 여기서 빵 하고 충돌이 나서 운동량을 다 잃었어요. 그렇다고 끝나나요? 멈추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전기장은 걸려있기 때문에 전자는 플러스 전압을 향해 또 힘을 받아서 갈 겁니다. 그러면 또 속도가 0이 아니니까 운동량은 다시 양의 값으로 변할 겁니다. 그 말은 충돌하는 그 순간에는 운동량이 0이었지만 충돌 이후에는 다시 운동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나니까 게인 얻게 되죠. 모멘텀을 얻게 됩니다. 전자가요. 근데 언젠가는 또 충돌하겠죠. 여기 충돌이 또 일어나면 여기 이 지점에서 속도는 0이니까 또 운동량은 로스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게인과 로스의 프로세스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자, 이럴 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나옵니다. 잃어버리는 운동량만큼 반드시 또 얻게 된다. 그러면 얻는 운동량 역시 똑같이 전자가 가지는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의 유효한 질량에다가 VD를 곱해버리면 물론 똑같은 컨셉 뭐 A랑 A는 같습니다라는 얘기랑 뭐가 다른 의미 없는 어, 방정식을 하나 찾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컨셉에서 식을 쓰고 싶은데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힘을 받잖아요. 충돌을 하고 그 다음 충돌로 갈 때 이렇게 가려면 전기장 때문에 쿨롱의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은 전자가 가지는 단위 전하량에다가 전기장을 곱해서 쿨롱의 힘을 곱합니다. 여기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 1번 충돌하고요. 2번 충돌하고 있으면 1번, 2번 사이에 타우 1, 2라고 합시다. 분명히 시간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충돌과 충돌 사이에 또 다음에 여기 충돌 3번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도 시간차가 있을 거고 또 가다가 충돌 4가 일어날 거예요. 여기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거의 평균값은 있을 겁니다. 꼭 평균값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내가 1, 2라고 썼지만 그냥 이걸 일반화해서요. n번째 충돌과 n번째 충돌 사이에 일어나는 평균 시간이라고 합시다. 보통 책에서는 이제 이 n을 n번째라 하기보다는 그냥 평균적인 충돌 시간이 있는데 전자다라고 해서 n을 쓰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헷갈릴 것 같아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을 알았고 충돌 간의 시간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물리량입니까?를 생각해 보면 힘은 F는 ma죠. 그럼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컨셉입니다. 여기다가 세컨, 시간 뒤에 있는 평균 충돌 시간을 곱해요. 이러면 어떤 물리량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세컨이 세컨 날아가면 얘는 질량이죠. 얘는 속도예요. 네. 그래서 힘과 시간의 곱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고 이게 운동량이잖아요. 그럼 운동량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힘과 시간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네. 그래서 힘과 시간의 곱으로 between collision, 충돌과 충돌 사이에 전자가 또 운동량을 얻을 텐데 빨리 여기 힘이죠, 힘. 그다음에 뒤에 시간. 이렇게 해서 운동량을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잃어버린 양과 여기 있죠, 요거 잃어버린 양, 우변에다가 얻은 양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 된다라는 식을 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겁니다. 에버리지 드리프트 벨러시티를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썼을 때 에버리지 드리프트 속도가 전기장하고 무슨 관계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기장을 만들어주면 내부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이거를 세게 올리면 즉 배터리를 한 여러 개 이렇게 꼽는 거죠. 여러 개 만약에 추가해서 더 꼽으면 전기장은 더 세질 겁니다. 요 전극과 전극 사이 거리는 일정한데 양단의 전압 차이는 더 늘리니까 전기장의 컨셉이 길이분의 전압이니까 배터리를 더 끼워서 직렬 연결해서 얘를 쫙 올리면 전기장도 세집니다. 전기장이 세지면 F는 QE, 전자가 받는 힘 F는 마이너스 Q이니까요. 이 우변이가 올라가면 힘이 세요. 그럼 얘가 힘을 많이 받으면 속도가 당연히 늘겠죠. 가속도를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속도가 늘 겁니다. 결과적으로 드리프트 되는 속도랑 전기장은 비례할 겁니다. 뭐 물론 이게 정비례를 할지 무슨 비례를 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하여튼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전기장을 세게 하면 에버리지 드리프트 벨러시티도 증가합니다. 분명히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볼까? VD하고 E가 있네. 전기장이. VD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전기장 너만 밖으로 좀 나와봐. 하고 가운데 Q하고 타우하고 나누기 유효 질량 돼 있는 이 세 가지 텀을 일단 이렇게 묶을게요. 그러고 보면 VD는 전기장의 비례. 근데 그 비례 상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뮤라고 쓰고 여기 지금 전자액이라니까 첨자로 n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퀘이션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러고 나면 이 비례 상수가 뭔지 그 실체가 여기 있는 요 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뮤 n이라고 쓴 것의 실체가 이거고요. 얘는 전자의 유효 질량 분의 전자의 단위 전하량의 크기죠. 마이너스 부분은 뗍니다. 그리고 여기 충돌 간 평균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그 결론이 여기 모빌리티라는 컨셉이 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물리량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일단 단위 전하량은 상수니까 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 이 타우 m는 시간입니다. 충돌 시간입니다. 충돌 한번 일어나고 다음 충돌 갈 때까지의 평균 시간입니다. 이 분모에 있는 것은 유효 질량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안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유효한 질량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자가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요 뮤 값은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 충돌과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덜 일어나요. 한번 충돌을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충돌이 꽝 하고 일어나요. 그럼 이 값은 또 올라간다는 컨셉입니다. 도대체 이
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면 이게 무거우면 값이 내려가요. 거꾸로 가벼워지면 값이 올라가요. 무겁고 가벼운데 뭔가가 반대로 움직여요.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모바일한 거랑 어빌리티, 능력이죠. 움직일 수 있는 역량입니다. 아, 질량에 반비례하는구나. 분모에 있으니까. 오케이. 컨셉이 좋아요. 그 다음에 웨이프 안에서 뭐 질량만 높고 뭐 크고 작고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학습한 대로 스캐터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캐터링 충돌과 충돌 사이에 그 시간을 좀 늘려주면 충돌이 덜 일어나는 거네. 덜 충돌나면 잘 움직이겠네요. 잘 움직이니까 모빌리티가 좋아지겠네요. 이 타우하고 뮤는 이 분자에 쓰여져 있죠. 위에 있으니까 수학적인 각도가 증가하면 모빌리티도 늘어나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VD와 즉 내가 전압을 인가해서 만들어낸 전기장을 강하게 인가해주면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 있는 전자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비례 관계를 수치화한 결과물이 모빌리티입니다. 자동차에서 요즘에 이 모빌리티를 많이 쓰죠. 뭐 스마트 모빌리티 하면서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이게 이동 도구라는 뜻도 있긴 한데요. 반도체 물리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입자가 얼마나 잘 갈 수 있는지 그 역량입니다. 근데 일렉트론 모빌리티니까 전자의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를 한국말로 뭐 이동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써요. 그냥 모빌리티입니다. 일렉트론 모빌리티에 대한 컨셉, 유효질량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 이 컨셉으로 결정된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이고 그 유도하는 과정은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요. 홀에 대해서도 해보면 됩니다. 근데 홀은 뭐 한 번 더 하기 싫어서 이 공학책에 나오는 가장 흔한 부사 단어 하나입니다. 맨날 쭉 설명한 다음에 반대 거는 니 알아서 잘해보시오 하고 그냥 시밀러리하게 풀면 똑같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여기 P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뮤P는 이제 일렉트론이라는 단어 대신 홀로만 바꾼 거고 나머지 컨셉은 다 동일합니다. 모빌리티까지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런 전자와 홀의 모빌리티는 실제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는지 숫자로 한번 정리한 건데요. 숫자를 보기 전에 단위를 한 번 더 체킹하고 갑시다.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런 단위를 가집니다. 속도 나누기 전기장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드리프트 벨러시티랑 전기장이 비례할 텐데 이 비례 상수가 모빌리티 컨셉이니까 모빌리티는 전기장분의 속도입니다. 그럼 넣어보면 되지. 속도가 뭐예요? 시간당 거리의 변화량이죠. 전기장은 뭐예요? 단위 거리당 전압차예요. 이거를 정리하면 제곱센티미터 나누기 볼트 세컨. 이 단위를 보고 이거 모빌리티네 하고 암기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모빌리티 단위가 뭐예요 하면 대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놓고 반도체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가끔 이해가 안 됩니다. 반도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어서 흥미가 많대요. 그래서 모빌리티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말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하건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학습을 꼭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조한 얘기고요.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런 모빌리티, 전자와 홀의 모빌리티 단위에 맞추어서 실리콘 안에 어느 정도 값을 가집니까? 1400입니다. 홀은 한 500 정도 됩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왜 그럴까요? 하면 충돌의 이벤트도 다르고요. 유효 질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메니움은 어떨까요? 실리콘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절메니움 시대였었거든요. 보면 모빌리티 훨씬 좋아요. 실리콘의 거의 한 2.5배 정도 수준이에요. 왜 절메니움 안 쓰지? 절메니움 쓰면 훨씬 전자가 같은 전압에 대해서 훨씬 잘 움직이고 전류도 잘 흘릴 텐데 왜 절메니움을 안 쓸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힌트를 주자면 절메니움 옥사이드라고 하는 소재하고 절메니움이란 반도체하고 옥사이드와 반도체의 세미컨덕터의 결합이 별로 좋지 않아요. 홀도 보세요. 홀도 보면 뭐 실리콘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절메니움을 쓰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라고 여기저기 문헌에 나오면 그 이득 중에 하나가 바로 모빌리티 향상입니다. 모빌리티를 높일 수 있구나. 전류를 더 많이 흘릴 수도 있겠구나. 동일한 전압에. 다른 이유 때문에 절메늄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갈륨 알세나이드라고 하는 3,5 컴파운드 세미컨덕터인데 이 녀석은 모빌리티 보면 와, 실리콘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5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콜은 또 오히려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갈륨 알세나이드는 N타입 형태로 그러니까 전자를 활용해서 전류를 흘리는 N타입 디바이스 쪽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P타입이 별로 안 좋아요. 인듐 알세나이드 보세요. 이거는 뭐 3만이에요. 3만. 이거 오탑 아니에요. 실리콘 대비 뭐 20배 이상 좋아요. 이런 건 이제 초고속 집적 회로에 쓸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빌리티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도 그 소재의 특성을 알 수 있고 그 소재의 특성 중에 하나로 모빌리티를 잘 활용하면 뭔가 전류를 많이 흘린데도 쓸 수 있고 또 초고속 동작을 하는데도 쓸 수 있겠구나. 내가 또 대부분 1학년 올 1학년 수업이니까요. 속도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반도체 집적 회로 내부는요. 뜯어보면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재료를 보면 반도체도 있지만 도체도 있고요. 부도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 교대로나 아니면 뭐 층층이 쌓여 있거나 양옆에 있거나 하면 그 내부는요. 캐패시턴스 성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부도체가 여기 가운데 끼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캡이 존재하는 그냥 물질 덩어리들입니다. 여기에 모빌리티가 좋아지면 왜 속도가 좋아지고 전류가 좋아집니까? 라는 컨셉으로 갈 때 모빌리티가 좋다는 건 동일한 전압에 대해서 더 잘 움직이는 거예요. 충돌이 덜 일어나요. 그러니 동일한 시간당 이동하는 전자나 홀의 개수가 많아져요. 시간당 쿨롱의 컨셉이니까 이게 암페어 전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속도는요. 나중에 회로를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 그냥 고등학교 때도 아마 이런 비스무리한 회로를 공부한 적도 있는 학생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국은 어떤 회로 시스템이 있으면 입력단이 있고 출력단이 있으면요. 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저항들과 굉장히 다양한 캐파시터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든 전자가 뚫고 지나가서 출력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컴퓨팅이라고 하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회로를 만들 겁니다만 어쨌건 그런 컴퓨터라고 하는 게 컴퓨팅을 하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 컴퓨터의 기본 컨셉은 저항과 캡을 전자가 이동해 가면서 뭐 재미난 펑션, 함수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때 딜레이 타임이라는 컨셉이 존재합니다. 즉 출발하면 아웃풋에서 갑자기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R과 C 때문입니다. R은 가는 전류를 흐름에 방해하는 성분이고요. 캡은 뭔가 전자를 머금었다 뱉었다 머금었다 뱉었다 하는 약간 트랩, 감옥, 무릉덩이 같은 겁니다. 가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평가하는 건 회로 수업을 통해 나중에 배우겠지만 R과 C의 곱으로 나옵니다. 뭐 여러 개의 저항이 있겠지만 그거를 하나로 만든다면 등가의 저항값이 있을 거고요. 캡도 뭔지 모르지만 단 하나의 캡으로 표현한다면 결국은 어떤 회로 시스템의 하나의 대표값인 저항과 하나의 또 다른 대표값인 캡을 곱하면 R과 C가 나오는데 저 R과 C의 컨셉이 R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V는 IR 오메 법칙이죠. 볼트 나누기 암페어예요. 캐패시터는요. 막 공부했을 거예요. 그 유전상수 값에다가 두께분의 면적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결국은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R과 C를 곱하면요. V 나누기 암페어 곱하기 페럿 하면 이게 내가 이걸 수업을 하려고 들고 오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안 다루지만 계산해보고 나면 초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이 물리량이 시간이라고요? 궁금하면 구글에 쳐보세요. 아니면 전기회로, 회로 이론 책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인트로덕션 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R과 C의 곱으로 결국은 시간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속도입니다. 어떤 칩이 이거 이번에 인텔에서 나온 칩이 속도가 뭐 기존 제품 대비 몇 프로 빨라졌어요. 그거 다 저항하고 캡의 곱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저항이 줄어들려면요. 작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스케일링 다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든 10나노에서 5나노, 4나노, 3나노 가면 작아져요. 뭐든 작아져요. 작아지면 캡도 작아져요. 둘 다 작아지니까 딜레이 타임이 줄어요. 딜레이 타임이 준다는 건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껐다 켰다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신문 기사에 나오는 뉴스에서 왜 첨단 공정을 쓰면 속도가 빨라지고 전류도 좋아지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고성능, 초고속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그런 물리적인 연유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초고속, 초고성능을 만들고 싶으면 모빌리티를 올리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리콘은 별로 좋은 소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왜 다들 실리콘에 집착하고 있을까? 집착은 좀 부정적인 언어니까. 왜 실리콘을 고수하고 있을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양산성이 좋아서 그래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기 전에 예제 문제 하나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제,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홀의 드리프트 벨라시티를 도핑이 되지 않은 실리콘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대신에 그 실리콘 샘플의 전기장을 이 정도 1kV per cm 정도 인가했나 봅니다. 이때 홀이 가질 수 있는 평균 속도는 어느 정도냐인데 홀의 모빌리티에다가 전기장 값을 곱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홀의 모빌리티가 470 정도였고 전기장은 10의 3승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항상 공학 서적에 있는 책을 보고 문제를 풀 때요. 숫자만 착하게 이렇게 넣었다가 가끔 점수를 깎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를 챙기세요. 472 제곱센티미터 볼트 세컨이었고 이거는 볼트 퍼 센티미터죠. 이를 둘이 곱하면 이게 없어지고 볼트 없어지니까 초당 속도예요. 센티미터 퍼 세컨이라는 단위로 이 값을 평가해야 됩니다. 항상 단위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홀의 스캐터링 타임, 평균 스캐터링 충돌 시간을 계산하라고 했으니 모빌리티 정의할 때 이렇게 했었죠. 예로부터 지금 요걸 물어봤죠. 요게 얼마입니까?를 물어봤으니까 타우 MP에 대해서 정리하고 대입하면 됩니다. 모빌리티는 아까 표에 나와 있었죠. 470이고 얘는 앞에 저기 조금 더 넘어가면 유효 질량이 절대 질량값 대비 몇 배쯤 되는지 아마 0.26인가? 에다가 절대 질량값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 넣고요. 단위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 웬만한 상수값은 우리 학생들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안 줄 겁니다. 외우라고. 안 줄 거예요. 그래서 꼭 외우세요. 강제로 외우세요. 이 슬라이드하고 브레이크 합시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이번 강의 노트에. 요거는 뭐냐면요. 평균, 이 민이요. 그 평균의 컨셉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자유고요. 이 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서를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라고 해서 행정거리라고 합니다. 행정이 그 뭐 무슨 문서 처리하는 행정 그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게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서 그 휘발유를 주입하면 안에서 뻥 하고 터져서 그 엔진 그 내연기관이 막 움직여요. 그걸 행정기관이라 하거든요. 그때 쓰는 행정.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단어 한자 쓰지 말고 민프리 패스입니다. 그냥 영어로 외우세요. 그래서 전자나 홀이 평균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리니까 컨셉이 뭐냐면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때 여기를 이동하는 요 거리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평균 거리니까 가는 속도도 평균 속도를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충돌하고 충돌 사이에 여기 시간도 평균 시간을 넣으면 될 겁니다. 근데 배웠잖아요. 평균 시간은 충돌간 평균 시간 타우 MP 이걸로 할게요.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평균 속도 전자가 미치고 발광하고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데 그거의 평균 속도는 VTH 더멀 벨라시티라고 앞에서 2천만 센티미터 per 세컨 그랬죠. 그래서 더멀 벨라시티하고 충돌간 시간만 곱해주면 소위 말하는 민 프리패스도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자유거리 충돌하고 충돌 날 때까지 얼마나 전자나 홀이 이동할까 어떻게 계산하지? 민 프리패스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럼 더멀 벨라시티에 충돌간 평균 시간 타우 m n이나 p를 넣으면 될 겁니다. 서머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고 다음 강의 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 노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이제 챕터 3.1의 얘기를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얘랑 얘랑 얘도 중요하네. 중요하네. 근데 네, 뭐 제일 마지막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두 개의 컨셉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또 우리 숙제 내준 걸 풀려면 이것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캐리어 스캐터링의 메커니즘인데 이거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포논이 있고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온도에 대한 의존성은 일단은 다른 이 녹화해둔 영상을 보고 좀 참고를 하세요. 일단 이거는 좀 넘어가려고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쪽이라서 요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 얘기는 나중에 조금 봐서 돌아와서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온도 의존성은 좀 놔두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생긴 전류기 때문에 드리프트 커런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라고 하는 것을 크게 DDR 세 가지 캐리어 액션이 있다고 했죠. 캐리어가 액션 움직이는 거는 세 가지 메커니즘 DDR이고 그 중에 첫 번째 D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캐리어가 움직이니까 그것을 두 글자로 드리프트 커런트 두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드리프트 커런트 이제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라는 내용을 담은 슬라이드인데요.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을 보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홀이 만드는 드리프트 전류입니다. 드리프트 전류는 J라고 쓸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단위 전하량 1.6 10-19승 쿨롱이고요. 이 P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홀의 농도입니다. 단위 부피당 홀이 몇 개 있습니까?의 얘기이고 VD는 오늘 배웠던 에버리지 드리프트 벨라서티입니다. 초당 몇 센치 움직이느냐의 컨셉입니다. 단위를 한번 쭉 보면 지우지 말고 요 센티미터 하나랑 세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 하나 죽으면 제곱이고요. 그러면 단위 면적 분의 개수에다가 이걸 곱하네요. 근데 이 Q라는 게 단위 전하량이니까 개수로 나누면 돼요. 단위 개수당 전하량. 단위만 한번 살펴보면 요게 Q죠. P는 단위 부피당 개수. 마지막 속도는 초당 센치. 한번 하고 이거 날라가고 얘랑 얘 날라가고 제곱이죠. 요게 뭐지? 하고 하면 암페어예요. 암페어를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이거를 이름하여 커런트인데 커런트가 암페어잖아요. 그걸 면적으로 나누어서 커런트 덴서티라고 합니다.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왜 전류 밀도는 QPVD로 써도 되는지를 처음 보면 단위만 놓고 보면 그렇네요지만 진짜 저게 맞아요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실리콘 결정 재료의 직육면체 형태 시편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서 전기장을 요 방향 X 방향이라고 잡으면 이걸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하면 플러스 X 방향을 향해 전기장을 만들어 뒀습니다. 요걸 이제 P 타입이라고 할게요. 억셉터를 많이 넣어서 홀이 도미넌트하게 많은 모조리티 캐리어가 홀인 반도체 재료입니다. H 플러스가 전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잡혀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압을 전극을 향해서 쿨롱의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포논 즉 진동하고 있는 실리콘 원자들하고도 부딪힐 거고 지네들끼리도 부딪힐 거고 캐리어 스캐터링 또 이온화되어 있는 억셉터 얘는 위아래 실리콘에 꽁꽁 묶여 있죠. 움직이지는 못하죠. 전하는 띄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해요. 이런 거는 전류의 흐름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랑 홀이랑 또 부딪히겠죠. 임퓨리티 스캐터링. 뭐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동할 겁니다. 그 그림들이 이동하면서 만드는 게 바로 커런트 전류, I라고 쓰죠. I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비례관계가 있을 거고 전압을 많이 가하면 전류가 많이 나오니까 그 비례상수가 아마 잘 알고 있는 저항, 레지스턴스의 개념이 될 겁니다. 단위를 보통 옴 쓰죠. 볼트 나누기 암페어의 컨셉입니다. 자, 이제 안에 있는 내용으로 갑시다. 먼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찾고자 하는 물리량은 부피입니다. 근데 무슨 부피냐면 모든 홀이 요 실리콘 소재 안에 있는 모든 홀들이 크로스 지나간대요. 면을 T초 동안.
시간 t초 동안 뭐 1초라고 해도 됩니다. 시간 1초. 자, 시작하고 0, 0.1, 0.2, 0.3, 1 딱 지나갈 때까지 면을 휩쓸고 지나간 홀이 면을 샥 휩쓸고 갈 겁니다. 그 부피가 어느 정도냐니까요. 컨셉으로 보면 여기 지금 새카맣게 칠한 면이 있죠. 여기에 홀이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1t초를 기다리면 이 홀이 이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해서 이 빨간색 면까지 도달할 겁니다. 또는 요 가운데 있는 요 새카맣게 칠한 면을 기준으로요. 여기에 이제 감독관이 있어요. 자, 홀 너 시간 1초 줄 테니까 빨리 이 선 지나가 하면서 지나가는 홀의 개수를 요 감독관이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컨셉이 되었건 생각해 보면 요 지나가야 하는 면적을 A라고 놓고 얘가 가진 속도가 VD이면 T초 동안이니까 속도 VD를 가지고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생각하면 결국은 요런 컨셉이죠. 면적 A 까만색 면에 있는 홀이 T초가 지나면 이쪽에 다 도달했다라고 하고 휩쓸고 간 요 가로 길이는 VD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은 A가 되니까 가로 길이에다가 면적. 면적이 뭐 별 게 있나요?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런 컨셉이죠. 이 면적 A는 요 육면체 요 세로 길이하고 높이 길이의 곱으로 얻어지는 게 요 단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VDT에다가 A를 곱하면 볼륨이 나오겠죠. 요겁니다. 요 컨셉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건데요. 여기다가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T만 곱할 겁니다. 오, 잠깐만. 부피면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여기에 홀의 농도를 곱하면 단위 부피당 몇 개이냐 이 컨셉이니까 그걸 곱해버리면 개수가 나오죠. 아, 아까 요 부피는 그냥 부피는 아니에요. 시간 t초 동안 홀이 휩쓸고 지나간 부피예요. 이게 약간 뭐 개수니까 그럼 요 개수는 그냥 개수가 아니라 t초 동안 그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 홀의 개수예요. 그래서 넘버 오브 홀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홀의 개수입니다. 근데 그냥 홀의 개수가 아니라 t초 동안 그 위에 시커멓게 칠한 그 면을 통과하고 간 홀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게 전류는 아니잖아요. 이 컨셉이 전류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개수일 뿐이에요. t초 동안 면을 휩쓸고 지나간 홀의 개수일 뿐이에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전류니까 여기다 또 뭘 곱해줘야 전류로 다가갈까? 전류의 컨셉은 전하량 나누기 시간이죠. 뭔가 전하를 일단 찾아봅시다 하고 여기 Q 단위 전하량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게 개수인데 단위 전하량은 한 개당 전하량이니까 둘을 곱하면 쿨롱 전하량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 전하량은 그냥 전하량이 아니에요. 차지인데 무슨 전하량이냐? 그 t초 동안 그 면적 휩쓸고 간 전하량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여전히 전류는 아닙니다. 전하량이죠. 전류를 계산하고 싶으면 전류의 컨셉은 초당 쿨롱이죠. 셋째 줄에서 구한 건 쿨롱이고 물론 이 쿨롱은 t초 동안 휩쓸고 지나간 쿨롱이죠. t초 동안 몇 쿨롱이냐가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표현이라면 마지막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t초 동안이 아니라 얘를 1초 동안으로 바꾸면 됩니다. t에다 1 넣으면 돼요, 그냥. t에다 1 넣으면은 밑에 있는 식이 나올 겁니다. 또는 위에 있는 식을 t로 나누면 되겠죠. 10초 동안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 거니까 10으로 나눠버리면 1초 동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는 QPVDA가 단위 시간당 그 면을 휩쓸고 지나간 총 전하량이니까 이름하여 쿨롱 나누기 초가 되니까 암페어 전류의 컨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QPVDA가 홀이 만들어낸 커런트인데 이 커런트는 전기장을 이용해서 만든 전류니까 드리프트 커런트입니다. 엄밀히 여기 드리프트 커런트입니다. 이런 다음에 이 단면적 A라고 하는 것마저 나누어 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를 J라고 쓸 거고 요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면적 요거 전체 A로 나누면 A 없어져서 QPVD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거 아까 단위로 검증을 했지만 이게 전류 밀도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컨셉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게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잔디밭에다가 물을 뿌린다고 지금 수도관에서 물이 이렇게 막 나갈 거예요. 이 물이 나가는 거를 좀
빨리 뿌리고 싶으면 뭘 건드리면 될까를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물이 빨리빨리 지나가게 하면 돼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반만 열지 말고 완전히 다 열면 돼요. 그럼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게 이 드리프트 속도고요. 또 하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물이 많이 나가게 할까? 물 입자 자체를 진하게 만들면 돼요. 그게 요 홀의 농도를 진하게 하는 거랑 같은 컨셉이고. 그래서 이 드리프트 커런트의 컨셉을 들고요. 어, 여기로 갑시다. 컨덕티비티의 컨셉으로 이제 갈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JP 드리프트 앞에서 배운 요겁니다. 요거 요 앞에 지우고 홀에 대해서 했으니까 P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JP는 QPVD. JP인데 또 드리프트 강조하려고 여기 컴퓨터 하나 더 썼고요. 요거 오타입니다. 오타. 이거 P. JP 드리프트는 QPVD. 요러고 나면 오늘 공부한 거 여기 나오죠. VDP가 아까 전에 전기장하고 요렇게 연관된다라는 거 공부했죠. 네, 그래서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 사실은 반도체 아까 앞에서 요렇게 생겨먹은 육면체, 직육면체 안에 뭐 P-타입 실리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홀도 있지만 사실은 전자도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전압차를 가해주고 전기장을 인가하면 커런트가 이렇게 흐를 텐데 홀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도 있지만 전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류도 전자코도 해야죠. 그래서 P 대신에 N으로 해서 전자가 만들어내는 하지만 메커니즘은 드리프트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뭐 마이너스가 왜 있어요? 전하잖아요, 전자. 일렉트론은 네거티브, 홀은 파지티브. 그래서 부호를 감안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전자 얘기 N형 전자 얘기하니까 VDN으로 썼고요. 오늘 또 공부한 거죠. VDN은 전기장하고 비례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어디로 갔어요? 이거 마이너스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빠진 게 아니라 상쇄된 겁니다. VDN은 엄밀히 전기장하고 비례하는데요. 마이너스 뮤엔입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우리 1차원에 한정해서 전자의 움직임을 표현할 건데요. 원래는 3차원 운동을 하지만 난리곳을 치면서 가잖아요. 전자가. 그거 다 빼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전자는 이 방향으로 가겠죠. 우리가 디파인한 양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하고 전자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전자의 속도를 나타낼 때, 즉 VDN을 나타내면 얘는 음의 값이어야 돼요. 그죠? 전기장하고 속도하고 반대 방향. 전기장하고 속도하고 반대 방향이라 마이너스예요. 왜 마이너스만 붙이면 충분하냐? 전자의 움직임을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라는 1차원에 한정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3차원 공간으로 표현했으면 VDN의 벡터를 쓰고 얘도 μn 일렉트릭 필드 벡터 이렇게 써야 마땅합니다. 이 벡터 안에 이미 VDN의 X 성분 VDN의 Y 성분 VDN의 G 성분해서 그 세 개를 더해서 여기 단위 벡터 X 방향, 단위 벡터 Y 방향 IJ 쓰거든요. I 이거 전자기학 시간에 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X 방향의 유닛 벡터 뭐 써가지고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건 안 하고 싶어서 지금 1학년 학생들에게 어려운 벡터는 안 하고 싶어서 1차원으로 제한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 얘는 얘입니다. 가운데 건 뭐 그냥 일단 지우고 이제 둘을 알았으니까 어떤 실리콘 반도체 재료 안에 뭐 우리 지금 P 타입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P형 실리콘 소재 안에 전자나 홀이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는 뭡니까? 라고 하면 뭐 전자가 기여한 것도 있고 홀이 기여한 것도 있을 겁니다. 1차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위에 있는 거 여기 대입하세요. 이렇게 대입을 하면 공통인 전기장이 나오죠. 공통을 뒤로 빼서 묶고 가운데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니 괄호 안에 이게 무슨 컨셉인가를 또 물리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요게 시그마라고 쓸 거고 그 시그마의 정체가 바로 컨덕티비티라는 전도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도의 역수가
리지스티비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내가 떠들었던 겁니다. 반도체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 반도체가 뭐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하고 그 틀린 얘기를 하고 있죠. 물질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도체고 이쪽이 부도체면 왼쪽은 도체, 오른쪽은 부도체. 그럼 이건 전체는 반도체입니까? 말이 안 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컨셉이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있다. 저항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항은 같은 소재더라도 덩치가 크냐 작냐에 따라 저항은 커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 즉 resistance, 오음을 가지고 물질이 반도체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썼던 게 resistivity입니다. 이 단위가 오hm 곱하기 센티미터의 단위를 가졌었던 거죠. 근데 그 resistitivity가 실리콘의 경우 10의 플러스 4승 오hm 센티미터였어요. 우리가 흔히 재료공학에서 정의하는 반도체의 resistitivity가 약 이 정도의 값이라는 걸 감안하면 다소간 높은 수준의 resistitivity를 가지나 실리콘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소재는 분명히 반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밴드갭을 가지고도 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물질을 구분할 때 밴드갭이 없으면 메탈, 적당히 있으면 반도체, 많이 있으면 부도체, 인슐레이터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어쨌건 첫 시간에 나왔던 그 리지스티비티의 역수가 컨덕티비티고 그 컨덕티비티의 실체가 얘입니다. 얘입니다 하고 보는데 배웠던 모빌리티가 나오고 모빌리티의 컨셉이 단위 전하량의 충돌감 평균 시간을 유효 질량으로 나눈 컨셉입니다. 그 다음 N하고 P 친숙한 거죠. 이거 결국 도너와 억셉터의 양에 의해서 결판 나는 녀석들입니다. N타입이면 N은 ND-NA이고 P는 N분의 NI 제곱을 써서 계산하면 됩니다. N형 물질이요. 결국 다 아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모빌리티는 내가 제어 못하나요? 모빌리티도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나옵니다. 내가 잠깐 오늘 강의에서 시간 관계상 스킵했는데요. X축을 보면 NA 더하기 ND죠. 즉 불순물의 총량입니다. 빼기 아니에요, 이거. 억셉트랑 도너를 하나의 물질에 얼마나 넣었느냐 그 더한 다음에요. 이게 결국 impurity scattering의 컨셉이에요. 불순물이 많이 떠다니면 재료 안에 홀이나 전자 입장에서는 모빌리티, 이동하는 정도가요.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림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머릿속에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불순물 많이 넣으면 모빌리티 손상 당하는구나. 그 컨셉입니다. 그러면 농도를 알면 모빌리티도 결국 아는 거네요. 앞에 그 방금 전에 본 그림을 보니 얘도 결국은 NA, ND를 알면 둘을 더해서 그래프에서 값을 읽으면 되고 NA, ND의 N형이면은 둘이 빼가지고 N 알고 NP는 NI 제곱 이용해서 P도 알고 단위 전하량은 상수니까 알고 와 그럼 결국은 아니 NA, ND만 알면 N도 알고 P도 알고 모빌리티 뮤 N, 뮤 P도 아니까 여기서 이쪽 컨셉으로 끌고 오고 여기서 다음 도출되는 컨셉이 컨덕티비티, 리지스티비티네요. 요걸 어떻게 바꿀까? 얘를 건드리면 돼요. 도핑을 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도핑이라는 기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 이거를 1뿔뿔이냐, 1뿔이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소고기의 등급이라고 판단하면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소금 간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컨덕티비티의 컨셉 여기 나옵니다. 얘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시간이 1분 남았네.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 예고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다룬 J는 시그마 E라고 하는 이 식이요. 똑같은 식이 뭐냐면 똑같다는 뜻입니다. V는 IR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요거 두 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고민하고 다음 시간에 오면 더 재미날 겁니다. 이게 결국 오음의 법칙이라고요? 이 밑에 이거 아니에요? 밑에 거나 위에 거나 내 눈에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지에 대해서 증명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앞부분부터 출발을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